네, 오늘 장 선전략 시간입니다. 어제는 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로 인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추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데요. 앞으로 수급에 따라서 어떻게 시장이 변화가 될지 그에 따른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니어스 클럽의 박정석 대표, 김종효 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수급에 따라서 일희일비하고 있는 최근 시장입니다. 저점을 확인하면서 정말 반등 추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박스권 안에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일단 어제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예, 제가 오늘 그 방송국에 오면서 보니까는 도로가 굉장히 한산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휴가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주식 시장도 좀 휴가철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휴가철이라고 하는 부분들 아무래도 이제 거래량이라든지 거래 대금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어제의 그 우리 국내 증시, 모스닥, 코스피 최근 들어서 뭐 가장 낮은 이런 거래량, 어제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거래 대금이 굉장히 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만큼 지금 시장에 지금 참여를 하기보다는 관망을 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뭐 관망을 한다라고 하는데 왜 어제처럼 시장이 강하게 움직였었던 부분들인가? 지금 이제 매수세와 이제 매도세가 있는 그 상황에서 좀 관망하다 보니까는 그 호가의 어떤 공백이 상당히 좀 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어떤 매수가 들어오면은 시장이 강하게 반등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조금만 또 매도가 나오게 되면 또 시장이 떨어지는 이러한 흐름들이 좀 반복되고 있는 그 상황들인데, 자, 이러한 그 거래 대금이 좀 줄어든 이 상황 속에서 역시 수급적인 측면 속에서는 외국인들의 이 매도라고 하는 부분들이 언제쯤 진정될 수 있을 것인가? 어제 모처럼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매수를 해주는 쌍끌이 매수가 나왔었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의 어떤 기준이 되는 부분들이 환율이냐 아니면 뭐 기업의 실적이냐, 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기서 뭐 이분법적으로 나누기보다는 어떤 하나의 뭐 같은 그 카테고리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뭐 환율의 뭐 추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뭐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어닝 시즌 속에서 기업들의 뭐 실적 그 발표 결과에 따라서 뭐 출렁거릴 수밖에 없는 장은 좀 더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장이 본격적으로 간다. 코스피 지수가 지금 2,000선 근처에서 일단 어제 강하게 반등을 주었었는데, 자,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주기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어제와 같은 이러한 그 수급의 조합 부분들이 좀 지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 또는 뭐 기관들의 그 매수가 어제에 이어서 뭐 이틀 연속 이틀 연속 매수가 들어와 준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그 매수에 대한 좀 신뢰성은 조금은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지금 매수가 좀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외국인이 어제 소량으로나마 매수로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오늘까지 이어질지가 중요한 수급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시장 위원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뭐 지수의 반등도 좋았지만 실제로 이제 종목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죠. 네네. 어제 이제 코스닥 시장 끌어올렸던 거 뭐 다 아시겠지만 뭐 바이오, 뭐 제약 쪽 이런 쪽의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수 자체의 등락도 뭐 의미가 있지만 지수보다는 뭐 몇 배의 수익률을 뛰어넘는, 뭐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나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 이 종목군들의 변동성을 과연 어떻게 견뎌낼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전략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요. 뭐 시장을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방망이 길게 잡고 덤빌 만한 시점은 아니라는 거죠. 추세 자체가 완전히 하향이라고 보기에도 어렵고, 그렇다고 뭐 추세적으로 올라가기도 어려운 국면이니까 뭐 시장을 단기 접근하시는 분들은 방망이 짧게 잡고 짧게 수익이 나면 바로바로 현금을 챙기는 뭐 그런 전략 자체가 좀 유효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정말 길게 보시는 분들에게는 아직도 추세가 잡히지 않은 국면입니다. 뭐 박스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뭐 길게 보시는 분들에게는 종목군들이 너무 고평가된 종목만 아니라면 뭐 여전히 그냥 종목을 들고 뭐 잘 견뎌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서요. 단기 대응에만 어느 정도 좀 활동적으로 움직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방망이를 짧게 잡고 대응을 하자라고 단기적인 측면에서 포커스를 맞춰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시장 흐름을 살펴봤는데요. 최근 들어서 상품 시장 움직임이 또 심상치가 않죠. 유가 추세적으로는 하락 추세에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한 번씩 간간히 반등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45달러 선까지 배럴당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그로 인해서 항공주들이 다시 주가에 날개를 다는 모습인데 과연 이런 항공주들의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는 뭐 항공주의 경우에는 뭐 최근 2분기의 어떤 흐름들 실적, 그다음에 3분기 이후의 어떤 실적 흐름, 뭐 이것이 좀 이제 상반되는 이제 흐름들인데, 뭐 최근 뭐 국제 유가의 급락 속에서 뭐 유가 급락, 유가 하락의 뭐 수혜주라고 하면은 단연 이제 그 떠올릴 수 있는 업종이 바로 항공주이죠. 그래서 지금 뭐 45달러 때까지 좀 떨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뭐 항공주도 이제 강하게 좀 반등을 이제 준 부분들인데, 항공주들의 그 실적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비용에서 가장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큰 부분이 유럽이거든요. 그래서 국제 유가가 떨어지는 부분은 분명히 그 실적에 굉장히 큰 어떤 그 좋은 그 효과를 내는 것은 분명한 그 사실입니다. 근데 지난 2분기 때 이제 메르스 사태 때문에 좀 심리적인 부분도 있고 실제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2분기의 경우에 좀 기대했던 예상했던 그 연초에 예상했던 실적 대비 아마 좀 못 나올 것으로 좀 전망이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하지만 이제 뭐 과거는 과거고 이제 앞으로의 어떤 흐름들, 뭐 메르스 사태도 뭐 사실상 종식이 된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뭐 3분기는 뭐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뭐 성수기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실적 정상화에 따라서 주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정상화 될 것으로 저는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지금 뭐 항공 관련주들,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그다음에 뭐 저가 항공사들 좀 많은 그 이제 항공 관련 종목군들이 뭐 이제 지금 현재 그 포진된 상황인데요. 저는 이 중에서는 좀 한진칼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겠는가. 아무래도 이제 뭐 지주 회사이다 보니까 뭐 굉장히 무겁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뭐 지배구조 이제 그 변환 부분들이 이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불확실성도 뭐 상당 부분 좀 해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뭐 메르스 여파 진정이라든지 또는 그 국제 유가의 하락에 따른 이제 그러한 그 이제 수혜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이슈로서 좀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 뭐 저가 항공사, 자회사, 뭐 진에어도 있기 때문에 뭐 진에어 같은 경우에도 뭐 성수기 효과를 통해서 여객 증가율이 좀 성장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항공 관련 종목군들 중에서 저는 좀 한진칼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네, 당분간 이런 추세가 이어지게 된다면 한진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 코스닥 단연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장 마감 직전에 실적을 내놨습니다. 일단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매출액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를 했을 때 셀트리온의 매출액은 6.2%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전분기에 비해서는 72.1% 증가하면서 1,681억 원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전년비 17.2% 감소했지만 전분기에 비해서는 역시나 98.2%나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램시마가 유럽에서 판매가 출시가 됐죠. 일단 2월부터 증가를 하면서 실적에 보탬이 되어줬습니다. 단기 순이익은 물론 작년에 비해서는 21% 이상 감소를 했지만 전분기에 비해서 흑자 전환하면서 58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연 매출의 증가를 통해서 실적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자리를 잡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증권사들의 또 분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명확하게 확인된 부분이 없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어제 나왔던 이제 실적 부분은 그 실질적인 그 실제 어떤 그 매출 부분을 갖다가 좀 반영을 했다라기보다는 네. 그 작년에 이제 그 이연된 뭐 매출이 반영됐다라든지 뭐 손실 부분에 있어서도 뭐 전환사채가 가치가 이제 상승하면서 뭐 회계상으로는 이제 뭐 손실이 이제 반영되는 뭐 이러한 그 부분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뭐 표면적으로 딱 어떤 전년도의 그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지 않고 봤을 때는 실적이 별로 안 좋구나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꼼꼼히 좀 그 작년의 그 실적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올해 실적을 체크를 해 보면은 뭐 실적은 분명히 좀 좋아진 부분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저는 그 셀트리온에 대해서 이렇게 그 실적, 뭐 표면적인 실적이든 뭐 실질적인 어떤 실적이든 이런 부분들보다는 어떤 그 본질적인 그 셀트리온의 어떤 그 기업 가치가 이제 과연 좀 주가에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뭐 말씀하셨던 뭐 램시마의 어떤 그 뭐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앞으로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좀 자신이 없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하기가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예전보다는 뭐 많이 투명해졌다라고 하는데 지금 뭐 엄격한 그 회계 기준을 갖다가 적용하다 보니까는 뭐 이러한 어떤 그 실적 부분이 좀 약간 뭐 어떻게 보면 왜곡되는 부분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일단 뭐 지금 상황에서는 셀트리온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좀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최근에 지난 7월 초에도 마찬가지였었고 뭐 최근에도 뭐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뭐 121선 근처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와주는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서요. 저는 뭐 75,000원을 일단 뭐 단기적으로 좀 보시고 뭐 요 가격이 많이 좀 깨지게 되면은 좀 약간 좀 지루해질 수 있다. 이것이 지켜지게 될 경우에는 뭐 다시 한번 또 8만 원대에 안착을 하면서 또 그 이상의 어떤 상승 흐름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기술적으로 좀 대응하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 종목입니다.
네, 7만 5천 원 선 지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기술적으로 대응을 해보자라고 셀트리온에 대해서 전략을 세워주었습니다. 어쨌든 램시마에 대해서 단연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는데요. 실제로 얼마나 판매가 됐는지 매출액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매 금액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 망설여집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현재 구간의 주가는 여러 가지 호재들을 다 선반영한 주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미국의 추가 출판 이제 출시 허가가 나온다면 뭐 주가는 추가적으로 더 오르긴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또 분기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또 출시했을 때 얼마만큼의 판매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는지, 과거와 같은 그런 나쁜 관행은 과연 없어졌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한 가격대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었어요. 저는 뭐 추가 매수보다는 지금 구간에서 관망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현재 구간에서 제약주에 대한 관점은 여전히 장기적으로는 유효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변동성이 클 수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네, 미국에서 조기 출시 여부에 따라서 주주 가치가 또 달라질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죠. 그에 따라서 얼마나 또 성과를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의견보다는 관망세가 짙을 것으로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들 중심으로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제 코스닥 시장 전체적으로 좀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죠. 중소형주들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들에 대해서 다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이 제약 바이오주들을 제외하고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동의를 하시나요? 뭐 제약 바이오가 예전보다는 너무 커져버렸습니다. 뭐 네. 굉장히 어떤 그 시가총액도 그렇고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력도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이 제약 바이오가 흔들리게 되면은 또 그 안에서 또 굳이 꼽으라고 한다면은 뭐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가 되겠죠. 이 종목들이 이제 흔들릴 때마다 제약 바이오 전체적으로 흔들리고 또 제약 바이오가 흔들리게 되면은 또 코스닥 시장을 비롯한 중소형주들이 흔들리는 부분들이 진행이 됐는데 최근에 제약 바이오주도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감소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약 바이오를 제외한 여전히 그 앞으로 뭐 성장할 수 있고 또 이 모멘텀이 확보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약 바이오 흔들리면서 같이 이제 출렁거리는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자, 이러한 그 같이 연동됐던 부분들이 뭐 이전보다는 제가 볼 때는 뭐 충분히 이제 완화가 될 것으로 좀 보이고요. 따라서 이게 예전과 같이 뭐 제약 바이오에 의한 어떤 시장이 아니라 어떤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흐름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중소형주 괜찮은 똘똘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뭐 지금도 뭐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중소형주 중심의 그 안에서도 모멘텀이 강하게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는 관심 가져볼 만하다라고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중소형주들, 위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일단 뭐 최근 들어서 IT 뭐 장비주, IT 부품주 이런 쪽으로도 일부 좀 순환매가 돌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 어쨌든 지금 뭐 투자보다는 소비 쪽으로 가고 있는 흐름이라면 뭐 순환매가 돌고 있는 다른 대형주들보다는 IoT 관련주라든지 인터넷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뭐 결제 관련주들 이런 쪽의 종목군들이 여전히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가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사안이다 보니까 하반기 이제 최대 테마 중에 하나는 뭐 인터넷 은행주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을 유효합니다. 네, 정부 정책 관련주에 대한 접근은 유효하다라고 평가를 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시장 대응 전략 그리고 종목들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니어스 클럽의 박정석 대표 그리고 김종효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어제 시장 전체적인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5조 원대 초반에 불과했습니다. 시장 정말 말 그대로 한 템포 쉬어가고 있는데요. 쉬어가는 시장 안에서 미리 또 전략을 챙겨보면서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